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0회 바다 한국을 구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선박 반환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조선우선의 임직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은 신생조국의 해운의 시작을 염원하는 모든 해기인들의 환성이기도 했습니다. 1946년 10월의 일인데요. 한반도 유일의 해운기업 조선우선. 이 조선우선은 반환 선박 천광호를 인수하기 위해서 진성문 선장과 지성남 기관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수팀을 일본 하카다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단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보일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기관. 당시 반환 선박은 대부분 전기 왕복동 기관이었는데요. 이 보일러 기관이 전혀 쓸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일러 가동이 불가능하면 선박 운항을 어떻게 합니까? 좀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일본인들은 이 선박을,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부두에다가 메어놓고 다른 용도, 이 보일러에다가 해수를 넣고 가열을 해서 소금을 만드는 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팀은 모두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저렇게 염분과 녹이 낀 상태에서는 기관 작동은 불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여기 조선소에서 엔진 수리 또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예인을 해서 배를 끌고 가는 거죠. 예인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둘 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수팀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수팀을 구성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대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실망할 것입니까? 한번 해보자.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자. 신생조국의 해운이 우리들의 양어깨에 매여 있다. 이렇게 해서 인수팀은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녹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0일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기관의 염분과 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한 겁니다.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죠.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후에 썬데이에 출항 준비, 모든 부서 출항 배치부터라는 썬데이 방송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스탠바이죠. All station standby. 선수 선미의 개선줄이 풀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닻을 감으니까 닻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운항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닻이 해저에 깊이 파묻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양묘 작업이라고 그러죠. 닻을 끌어올리는 작업. 이 닻을 끌어올리는데 며칠을 소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닻을 올리고 항구를 출항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강력한 앞바람을 말하는 거죠. 맞바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배가 나가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것 아닙니까? 선수 쪽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또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엔진의 성능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다행한 일이죠.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 후에 배는 매우 저속이지만 천천히 그렇게 해서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그 해운 외양항해 초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어떤 선박에서는 물론 전쟁 표준선이 되겠는데요. 이 선박을 인수한 한국인 해기사들은 항해 중에, 그러니까 이 배가 일본 규슈의 어느 어촌에 쓰입니다. 이 어촌 항구로 들어가다가 그만 좌초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만조시에, 밀물이죠. 만조시에 기관을 전속 후진해 가지고 부양 떠올리는 겁니다. 배를 떠올리는데 성공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좌초와 이초 과정 중에 주기관이 많이 손상되었던 겁니다. 이대로 귀항을 하게 되면 기관이 손상되었으니 당장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부가 문제가 되겠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다른 선원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을 인수할 때 특히 선장 기관장 같은 상위직 해기사에는 외국인 해기사들을 고용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인 해기사들은 이것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해기사들의 주장이 관철되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해방되자마자 인천항에서 홍순덕 선장이 일본인 선장과 선원들을 강제 하선시키고 인수에 성공한 부산호. 이 부산호는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다도의 해역에서 좌초를 했습니다. 암초에 얽힌 배를 천신만고 끝에 빼내어 예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항해 중에 안타깝게도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보유 선박이 부산호 단 한 척밖에 없던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운기업 조선우선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해양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어떤 선박에서는 말이죠. 다른 선박입니다. 이 선박에서는 항해 중에 기관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기관 수리를 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직접 그 뜨거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여러분, 보일러 내부가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보일러 안에 직접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이 기관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마니를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보일러에 들어가서 수리 작업을 감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훗날 이 기관사는 이때 몸에 뜨거운 열기를 받은 후유증으로 치아를, 이빨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해운 외양 항해 초기에는 이처럼 좌초, 난파, 기관 고장이 잦았고 심지어는 침몰도 감수해야 했는데요.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배들은 너무나 넓고 오래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한국 해양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대한민국이 해양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견뎌내었습니다. 광복이 되고 비군정이 실시되면서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미국 전쟁 표준선의 원조 또는 대연은 한국 해운이 일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점령하에 있었던 한반도의 복구와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해야 했는데요. 해상 운송을 담당할 선박을 운항할 성무직에
그러니까 미 원조물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데 우리 한국인 해기사들이 항해사, 기관사, 선장,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 해기사들이 담당하겠다고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쪽으로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해기 전문인들, 해기 인력들, 우리 해기사들에 의해서 한국 해운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당무자들은 우리 한국인 해기 인력의 실력을 못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인 해기사들의 너무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나자 미국 전쟁 표준선의 인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기사들을 철회하고 일본인 해기사들을 철수시키는 거죠. 한국인 해기 인력에게, 한국인 해기사들에게 인수를 맡겼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해운의 주권, 한국 해기의 주권, 한국 해양의 주권의 가장 밑거름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우리 해기인들의 해운 주체의식과는 달리 해양에 관한 한국 사회 일반은 매우 무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양 해운을 수행하는 소위 대형 화물선, 그때는 2,000톤, 3,000톤만 되어도 대형선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선박의 운항과 그리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선원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 이 해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배를 추진하는 스크루가 선수에 붙었는지 선미에 붙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배를 추진하는 스크루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다니, 그것도 소위 해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해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해양에 관한 의식 수준은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역시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해기사들이었죠. 해기인들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진해고등 해원 양성소 출신자들과 일본 해기 유학파들이 한국 해운을 선도해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도 해원 양성소의 별과 출신자들과 일반 평선원에서 승급한 해기사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새로 도입되는 미국 대여선들은 낯설고도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고작 해야 200톤 내지 300톤급 선박을 운항한 경험밖에 없는 이분들에게 2000톤급 이상의 미국 전쟁 표준선은 큰 섬과 같이 보였던 겁니다. 작동 방법도 잘 모르는 계기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협조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1948년 2월의 일입니다. 드디어 광복 후 최초로 태극기를 개항한 우리 화물선이 외양으로, 바깥바다로, 저 먼 바다로 화물을 싣고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선박의 이름은 앵도호입니다. 앵도호가 우리의 화물을 싣고 바깥바다로 출항을 했습니다. 한국 해운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되겠는데요. 이 앵도호는 홍콩에 취항했는데요. 성공적으로 화물을 처분하고 무역 상담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실습 외양항에 해기 실습생들이 승선한 실습선의 항해가 되겠는데요. 이 실습선의 항해는 1947년 10월에 미국 전쟁 표준선 KBS 2호,
조선우선 소속이 되겠는데요. 이 선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외양 실습 항해가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해양대학 실습생들과 화물을 적재했는데요. 실습선은 서해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넘어서 중국 상하이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아직 공산화되기 전이었는데요. 상하이항은 매우 개방된 분위기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상하이에는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아직 황국하지 못한 교포들이 많이 있었고요. 독립운동 애국지사들도 상당수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바다를 건너온 우리 실습생들과 교직원들을 성대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분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김홍일 장군, 여러분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알 독립지사들이 와서 연설을 하며 축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황국하지 못한 교포들과 고국을 떠난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만남은 실습생들에게 조국이 무엇인가를 뜨겁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심호섭입니다.